땅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1차 산업의 기본은 땅에서 시작을 하고요. 땅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보존이 되어야지만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 에너지를 얻자고 그 밑에 농지의 그 땅들을 그 햇빛을 못 받게 한다 그러면 그 땅들은 어떤 양분도 잃어갈 거고 황폐화가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발리마켓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지금 아침인데요. 어제 되게 중요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2026년 농업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아침에 이제 카메라를 켰고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 농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멀리 나랑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 행사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 드리려고 즉시 분석을 해 드리려고 이제 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어쨌든 2026년도 새해가 밝았고 각 분야에서 이제 올해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 대표적으로 트렌드 관련된 것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건 정부에서 내놓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도 이런 방향성을 갖고 우리는 업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국민들이 당연히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농업이라는 건 우리 먹는 것과 직결이 되잖아요. 이 먹는 것은 사실 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역 교역을 할 때도 사실 이 먹거리는 항상 중요한 협상 카드로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식량 안보, 이제 자급률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관세를 매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또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만큼 이런 식량 확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거냐, 방향성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국가에 이제 연계된 다른 산업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체는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고요. 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 본 영상은 그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일부만 나온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내용을 지금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농업, 농촌은 복합 위기 상태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기후 위기, 그리고 국제 공급망 불안, 그 다음에 농가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농촌 지역 소멸이 지금 거의 한계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소비 구조의 변화. 소비 구조의 변화라면 이제 식생활 구조가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옛날에 과거에는 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식이 주 식단이었다면 지금은 단백질 섭취량도 많이 늘었고 또 다양한 식문화들, 이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들도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변화된 소비 문화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전통적으로 이끌어온 농업엔 위기로 직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쨌든 기후 위기라는 거는 가장 큰 지금 현재 대두되는 농업의 문제점입니다. 기후 위기, 우리는 기후 위기를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때가 보통 뭐 여름철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너무 더워지거나 혹은 겨울철에 너무 추워지거나 이런 날씨로 직감하게 되잖아요. 이 날씨로 농업은 진짜 하루하루를 일희일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농가의 소득에 타격이 큰데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냉해 피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재배 시기, 이제 수확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피해가 바로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냉해 피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냉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이 피해가 얼마만큼 나에게 돌아올지 추산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생명체다 보니까 그 결과가 결국에는 몇 개월 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복숭아로 치면 꽃 피는 게 한 4월쯤 복사꽃이 피잖아요. 그때 수정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햇빛이 많이 비치지 않거나 온도가 너무 내려가게 되면 이 수정 자체가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게 수정된 채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건강하게 잘 수정이 된 복숭아에 있는 반면에는 어떤 거는 되게 불안정하고 기형적으로 수정이 되는 바람에 열매도 크지 않고 혹은 열매가 크지 않을 뿐더러 열매가 아예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가 얘가 어느 정도 자라야 그 결과값을 제대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미 거의 수확 시기가 돼서도 그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해내기도 어렵고 추적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그 피해를 입어도 어떤 보험에 대한 리어드라든지 보상을 받을 확률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지역 내에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났을 때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기후위기는 굉장히 농가의 직격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뭐 조금 불편한 정도이겠지만 농가에는 진짜 이 생계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국제 공급망 불안이라는 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식량 안보 중요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미국이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든 어떤 무역을 협상할 때 있어서 식량은 항상 중요한 협상 카드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랑 협상할 때도 우리는 쌀, 뭐 소고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협상 카드로 쓰이잖아요. 그런 카드를 하나하나 내어주면서 우리는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건데 자국의 농업 자체가 경쟁력이 없으면 그 나라 입장에서도 그게 별로 메리트 있는 협상 카드라고 생각이 될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농업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농업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라는 전망을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비관적인 게 사실입니다.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농촌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나라는 농가 이 생산자분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을 요구를 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혹은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협상 카드로 써왔고요. 그리고 또 뭐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의 안정을 위해서 어쨌든 농가의 그런 어떤 희생을 요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이 됐는데 지금같이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퀄리티 있는 식재료가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도 발전할 수 있을 뿐더러 결국엔 국가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셰프이지만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식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요리사들의 집착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도 결국에 우리나라의 그런 고유의 어떤 식문화와 식재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농가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과연 그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냥 지금 현재로서 과연 농업 자체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농업의 형태인가 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문제인식으로 되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발전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준 것 같아요. 소비 구조의 변화, 농촌 지역 소멸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위에 얘기했던 세 가지 기후 위기, 국제 공급망 불안, 농가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문제에 부산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농촌뿐만 아니라. 근데 인구가 줄어들면서도 결국에는 수도권에 과밀화된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에는 너나 할 거 없이 결국엔 대기업 다니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냥 큰 덩어리로 본다면 과연 그런 게 이런 단순화되는 삶의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국가에 도움이 될까? 보다 좀 더 다양한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좀 갖게끔 사실 뭐 농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삶을 그들이 살 수 있을까라는 아젠다를 지금 태어나는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국가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정부 농정 비전, 뭐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천하는 농촌, 뭐 좋습니다. 뭐 국민 체감형 정책, 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위기를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농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동체의식에서 체감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 얘기는 책임도 강화하겠지만 개입도 강화된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입이 과연 좋은 개입일지 아니면 방해만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과 함께 만드는 농정, top down, bottom to the up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현장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결국에는 이 얘기는 아까 국가 책임 강화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책을 앞세워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농민들의 소리도 듣겠다라는 건데 근데 과연 이런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했던 사람들의 그 구성원 자체가 얼마나 농업인 출신이 많은지는 한번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3대 핵심 정책 방향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들에 이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유통 구조를 혁신하겠다. 그리고 K푸드 수출 확대 플러스 스마트 농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가 소득 안정망. 그다음에 농촌 공간을 전환하겠다. 요거인데요. 첫 번째로 일단 식량 안보 유통 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식량 안보는 아까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결국 이제 이 식량 안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그러면 하겠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전략 작물 중심으로 생산 구조를 전환하겠다. 이건데요. 결국에는 효율성과 토지의 관리를 이제 좀 더 효율화시키겠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식량 자급률을 목표 상향하겠다. 우리가 지금 버려지는 농산물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자급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농산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낼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좀 더 방점이 찍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온라인 도매 중심 유통 혁신을 하겠다. 지금 사실 유통은 우리나라가 유통업체가 워낙 많습니다. 다만, 그 유통단에서 이 농산물들을, 그 외면받는 농산물들을 얼마만큼 수용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해 줄까인 게 사실은 이 핵심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더 그 유통에서 가져가는 마진을 분산시켜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고루고루 이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이 이 정책에는 사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되게 그냥 피상적으로 어쨌든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니까 온라인 도매 중심으로 유통을 혁신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과연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했을 때 또 그냥 민간에만 바뀌어서 했을 때 지금이랑 얼마나 달라질지 저는 사실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직거래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발리마켓 같은 플랫폼은 과정과 비용을 현실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유통업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배송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물건을 매입을 하고 물건을 매입해 놓은 상태로 저장을 한 뒤에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출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방법에서 소비자들이 모르는 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대량으로 수매를 하기 위해서 농가와는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매기지 못한 상태에서 싼 값에 그 가격을 후려쳐서 매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농가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계약을 하면 어쨌든 자기의 손실되는 부분은 적어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점도 있죠. 재고 부담률도 없어질 거고 이 판로에 대한 걱정도 안 해야 될 거고. 근데 그게 지금은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상태에서 흘러간다라는 게 저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특히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 농산물을 보는 관점은 결국엔 크기 그리고 당도, 색깔 요 세 가지인데요. 사실 그 세 가지의 척도로만 봤을 때 과연 농산물들을 얼마나 제대로 평가하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급률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버려지는 농산물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와 색깔 그리고 당도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농산물의 순수한 가치로 평가돼야 되는 이 농산물 시장이 조금은 왜곡된 측면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온라인 도매 시장 중심의 유통 혁신만으로 과연 그런 것들이 해결될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K푸드 수출 확대 좋습니다. 뭐 우리가 국제 시대에서 결국에 우리 K 컬처가 지금 굉장히 전전을 펼치고 있는데
음식이 거기에서 기반이 된다면 좀 더 이 복합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스마트 농업, 저는 이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과연 스마트 농업이 미래의 농업 모델일 것인가 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도 스마트 농업 나름이겠죠. 다만 저는 약간 회의적인 거는 스마트 농업 중에서 수경 재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토경 재배와 수경 재배를 이제 나눴을 때 토경 재배는 수경 재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로움이 들어가지만 결국엔 그 땅의 순환을 통해서 결국에 친환경적인 어떤 이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결국엔 그 땅에서 진짜 양분을 먹고 자란 햇빛을 받고 자란 그런 농작물들이 건강에도 훨씬 더 이롭습니다. 맛도 훨씬 더 있고요. 맛과 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는 거고요. 수경 재배는 장점은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퀄리티, 컨시스턴시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제대로 된 농산물이 아니라 그거는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과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경 재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은 균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항생제라든지 이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로. 안 쓸 것 같지만 균 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해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뭐 관행농업도 물론 그런 걸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탄소 배출인데요. 이게 친환경적이냐? 스마트 농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어야 되는데 스마트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전기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AI 산업,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친환경으로 이제 뭐 발전을 전환하겠다, 아리백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어떤 정책 방향을 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이 스마트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굉장히 스튜핏한 정책인 거죠. 왜냐하면 전기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땅 부지, 건설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같은 평수에서 그냥 농사만 짓는 경우보다 시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수십 배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은 국가에서 이제 싼 값에 대출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그걸로만 어떻게 대체를 하겠어요, 우리나라 농업 자체를. 자금률을 높이자고 하면서 어떻게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라는 게 되게 좀 모순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유는 대충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농업인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젊은 농업인들이 줄고 있어서 왜 줄고 있냐? 뭐 농업뿐만이 아니죠. 뭐 산업 전반에 있어서 사실 힘든 일보다는 좀 더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전통 농업의 형태는 너무 힘들고 돈도 잘 안 벌리고 하니까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 뭔가 좋잖아요. 되게 스마트해 보고 디지털적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농가를 많이 다녀보면서 정성적으로 얻은 데이터고요. 근데 그런 걸로 어떻게 앞으로 이 농업의 이 지속 가능성과 미래 천년 대계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세 번째로 농가 소득 안전망 농촌 공강을 전환하겠다 뭐 직불금 뭐 이런 것들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서도 농부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지금도 이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분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다 받아서 써야 되냐. 이걸 너무 힘든 거죠. 발품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농민들이 이제 농사도 져야 되는데 지금 또 팔로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할 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단순화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량 측면에서 이 기후위기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생산량이 좀 줄어도 혹은 농가의 소득이 좀 줄어도 그런 것들을 좀 국가에서 좀 보존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결국에는 이 농민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산물들을 생산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 농가 소득 안정망, 농촌 공강 전환에 어떤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구조 개혁 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물 정책이 이제 보니까 이 동물 복지라는 게 과거에는 반려동물에 좀 더 특화가 돼 있었어요. 이제는 반려동물을 넘어서 일반 가축들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얘기만 있었어요. 네, 얘기만 있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빨리 도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뭐 단순하게 이제 윤리적인 생산을 넘어서 결국엔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건강하게 자라난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어야 그 나라 국민들도 건강해지는 건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농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뭐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양식장을 만든다던가 어떤 하우스를 만든다던가 할 때 지붕에다가 이 태양광 그 사업을 하면은 보조금을 줍니다. 아, 근데 이것도 좀 저는 그냥 억지로 껴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러면은 그 태양광으로 가려진 그 아래 그늘진 땅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땅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1차 산업의 기본은 땅에서 시작을 하고요. 땅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보존이 되어야지만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 에너지를 얻자고 그 밑에 농지의 그 땅들을 그 햇빛을 못 받게 한다 그러면 그 땅들은 어떤 양분도 잃어갈 거고 황폐화가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농가의 좀 더 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친환경화가 돼야 되는 거이잖아요. 이거는 뭐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 친환경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 1차 산업인 농업에서 오히려 그런 친환경에 대한 아젠다는 안 보이고 오히려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인 게 조금 안타깝긴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면 1번 농업 국가 전략 산업이다. 2번 식량 안보 강화하고 유통 혁신 하겠다. 그리고 3번 K푸드 수출 그리고 AI 농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농업 가속화하겠다. 4번 농가 소득 안전망 국가 책임 강화하겠다. 그리고 5번 농촌을 소멸 공간에서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 요 내용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국민들이 잘 알아야 이 국가를 잘 감시할 수 있습니다. 네, 양극단으로 이제 뭐 우파냐 좌파냐 아니면 보수냐 진보냐 이런 논리로 현혹되지 마시고요. 내가 국민으로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나가고 좋은 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한 일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끝내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뵐게요. 네, 노셰프는 다시 돌아옵니다. 셰프의 오가닉 그로서리 발리마켓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제주 목조, 제철 채소과일, 동물복지 유정란 등 다양한 친환경 식재료를 엄선하여 농장 직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달 전월 실적에 따라 고객 혜택을 지급하고 제철 식재료의 사전 예약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셰프의 오가닉 그로서리 발리마켓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미식 생활 하세요. 친환경 농산물은 발리마켓 농장 직송도 발리마켓 구매는 나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